드디어 부에 입문하기로 했습니다. 이 재테크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유명한 책이고 벌써 20만 부를 넘게 팔린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석님은 필명처럼 해서 브라운스톤이라고 해서 네이버의 재테크 관련 카페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되어서 그 글을 이제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것이 이 책입니다. 그 전에는 묻지마 투자를 하시던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정말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투자를 하려면. 그래서 큰 계기가 되어줬던 책인 것 같아요. 많은 재테크 관련 책들이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서 전략을 가르쳐주지만 사실 그거는 어차피 그 책에 나왔을 정도면 이미 다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거 따라하면 헛다리만 짚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큰 관심을 받았던 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부해라를 가장 큰 그걸로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공부를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철학이 또 인문학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정말로 내가 실제로 부자가 되는 데에도 중요한가 하는 거를 알려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1장 제목서부터 보면 많은 이야기가 있고, 이 책이 정말 독보적이었었는데 최근에 아주 유명했던 그 세이노의 가르침처럼 이 좀 더 순한 맛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의 어떤 성원에 힘입어서 이 책 이후에도 많은 책들이 더 나와 있어서 다른 책들을 찾아보시면 또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1장 보면 아주 세세하게 작은 제목들로 되어 있어서 소제목만 읽어보셔도 굉장히 재미있을 수 있으시고요. 소제목을 읽고 나서 거기서 내가 어디를 보고 싶나를 이렇게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조는 자본주의에 철저하게 된다. 이게 괜히 막 듣기만 좋은 평등, 정의로운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아주 호되게 어떻게 내가 좀 더 깨어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의 제일 좋은 점은 맨 뒤에 책으로 한번 정리해놨는데, 이분이 참고하신 참고 문헌에 대한 책들이 맨 뒤에 330페이지에 있는데, 그 뒤에 있는 책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읽어가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상이나 이런 인문학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이 책을 읽고 나면 이 사람 거를 더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드시고, 또 여기 소제목들 하나하나가 괜히 된 게 아니고 그 소제목 하나가 어떤 철학자거나 경제학자거나 사람들의 하나의 어떤 토픽, 그 키워드세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가 하나의 거장들의 그 아이디어가 있다 하고, 주로 주 개념은 경제학자들, 또 특히 노벨상을 받으신 그런 경제학자들을 서브 타이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이제 철학은 어떻게 투자의 무기가 되는가, 삶의 무기를 넘어서 이제 투자에도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제2장은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3장이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투자 이 두 가지를 포트폴리오로 하고 있다고 나중에 가르쳐 주시는데, 그리고 4장은 반드시 이기는 주식 투자법, 그리고 5장은 투자의 길을 만드는 부의 법칙, 그리고 6장 마지막에서 자본주의 게임에서 승리하는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서부터 정말 우리가 여기저기서 그냥 이렇게 들은 말처럼 구석기 시대의 뇌로 살고 있다. 우리 인간을 이제 800만 년 전서부터 라고 생각하면 799만 년은 이제 구석기 시대에 적으로 살았었고, 그리고 1만 년이 이제 문명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1만 년 중에 지난 200년이 처음으로 자본주의라는 것이 됐다. 그래서 799만 년 동안은 구석기 시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뇌구조나 판단력 같은 거는 구석기 시대의 생활 원칙에 많이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불과 이제 1만 년 전에 시장이라는 것이 생기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돈을 서로 교환하고 이런 시장 경제가 생긴 지 겨우 1만 년,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 150년, 200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1000권짜리 책으로 만들면, 그 맨 1000페이지짜리 책으로 만들면 맨 마지막 페이지, 맨 마지막 줄이 딱 한 번 그 자본주의가 나오는 정도라고 하니까, 실제 우리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우리 인간의 실체를 잘 알고 나 자신을 알게 되면 잘 한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거, 남의 의견이 아닌 나 자신의 생각,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나에 대한 거를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어떤 그 유명한 분이 있어서 개운한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는 언제 운이 좋아질까요? 저는 어떤 개운법을 쓰면 개운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한마디로 당신 자신을 알면 개운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랬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줄 몰랐었는데 그 말이 진짜로 철학적인 말을 넘어서 현실에서도 진짜 중요하다.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 바로 난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지만 거기서부터 나의 인생이 펼쳐지고 그러다 보면 좀 더 인생의 승률이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처음에 사람들이 뭐든지 나는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가 돈 벌기 쉽다라고 벌써 뭐 한바탕 돌고 나면 이미 그거는 내가 돈 벌 수 없는 거죠. 한 몇 년 전에도 화장품으로 돈 벌기 쉽다 그래서 온 주변이 다 화장품을 했던 것 같은데 대부분들은 다 망했죠. 그래서 이미 뭐가 좋다라고 이제 얘기됐을 때는 얘기가 끝난 거니까 그런 거 할 때 이 진입장벽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그래서 여기서도 이 책의 장점은 뭐든지 이렇게 다 실생활하고 연결되는데 상가를 살 것이냐 집을 살 것이냐 이런 거 할 때도 집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집은 청약 조건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그리고 또 아파트가 지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살 수 있다고 다 살 수가 없는데 상가는 아무 때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상가, 오피스텔 이런 거는 실제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매우 드물게 성공하기도 하지만 어렵고 반면에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딱 진입장벽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로도 훨씬 거하다. 그래서 남들이 다 같이 뛰어들 수 있는 것이냐 뛰어들 수 없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항상 본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내가 배운 게 없고 못하다고 해도 수많은 이 앞선 사람들의 지식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책을 보면 실제로 나는 그 옛날에 아주 공부 많이 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위에서 세상을 시작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분도 강원랜드에 투자해서 5배를 벌은 거 또 뭐 집창촌 있는 쪽을 이제 사서 돈을 버는 거 이런 얘기가 사실은 다 이렇게 본인이 어떤 다른 안목보다 철학적인 거 사람들은 뭐랄까 불명예스러운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국부론을 보면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직업일수록 수입이 많다는 것이 있어서 백정이나 사형 집행행 이런 것들 수익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살 때도 누구나 아주 넘치는 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제한된 돈에서 나중에 수익률이 좋을 거를 한다면 집창촌이나 이런 거는 상당히 교통이 편리한 곳에 있고 역세권에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 재개발만 된다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했다. 그리고 또 투자자들의 책을 읽었을 때 카지노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카지노 팔고 나서 파산할 뻔한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카지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사람들이 강원랜드를 처음 지었을 때 산골짜기에 누가 오겠냐고 했지만 자기는 그 책을 읽었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하고 그래서 잘 됐다라고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지 소로스나 이런 전설의 투자자들도 사실은 이 사람 자체가 처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카일 포퍼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이디어를 하다 보니 이렇게 거부가 됐다. 조지 소로스도 신기한 얘기가 이게 본래는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철학을 하려면 이제 먹고 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철학을 공부할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딱 벌면 그때서부터 이제 철학을 공부하려고 했는데 철학을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정말 세상의 흐름을 알게 되고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렇게 세계적인 아주 대부자가 된 거라고 하는 제목이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역시 블랙스완을 지은 나심 탈레브 같은 경우도 카일 포퍼의 주장을 이제 많이 읽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철학 원칙에 따라서 한 것이다 라고 해서 어찌 보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굉장히 돈 버는 얘기에 대해서 잘 되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 소제목마다 하나의 철학자가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철학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뭐 너무 이거 내가 다 한 거 아닌가? 내가 내 머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지? 이런 거 하면 안 돼. 막 싶은데 소제목마다 나오는 그 철학자의 이름을 보다 보면 정말 저 철학자를 한번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훨씬 더 현실적인 생각으로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칸트를 읽겠다 그러면 정말 할 일도 되게 없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근데 실제로 여기 돈하고 관련된다 그러면 칸트를 읽으면 돈 버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읽고 싶어집니다. 칸트가 어떻게 또 이 돈과 관련되는지 데카르트의 철학이 어떻게 투자에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잘 되고 있고 여기서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는 말이 있다면 이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의 그 유명한 대화가 50페이지에도 나오는데 뭐 신탁에서 이렇게 하랬으니까 나는 이렇게 할래요 라고 했는데 너 그러면 신탁 받으러 갔을 때 그 앞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쓰인 거 봤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 가게 들어가기 전에는 신탁 받으려고 못 받고 나왔을 때는 신탁을 받았는데 뭐하러 그런 말을 봐야 되죠? 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너가 아무리 무녀한테 어떤 신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너 자신이 누구인지 일단 알지 못하면 그 신탁이 실제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 혜택을
혜택을 다 누릴 수도 없다라고 해서 신탁의 내용과 관계없이 일단 너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무녀의 신탁이 큰 결실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가 되게 쉬운 말로 잘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2장은 노예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보면 뭐 요즘 약간 추세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불과 한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굉장히 막 비판적이고 이상적인 이상향을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식인이라는 식의 어떤 그런 게 굉장히 좀 있었다면 최근에는 정말 조금 더 이제 다른 각도의 현실적인 사상들도 굉장히 가치 있고 실제로 더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거에 주변에서도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 거를 좀 실제로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제 2장은 밀턴 프리드만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밀턴 프리드만의 얘기나 하이에크의 얘기나 이런 거를 해서 정부가 자꾸 개입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가장 나쁜 시장도 가장 좋은 정부보다 좋다라는 말로 유명해서 정부가 자꾸 개입하려고 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어찌 보면 뿌리의 뿌리로 가서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국부론의 아담 스미스하고 다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 대공황 1929년 30년에 이제 경제 대공황을 하면서 사람들이 대공황에서 풀어날까 하면서 화폐를 이제 막 찍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올 것은 반드시 이제 인플레이션이니까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보통 노동자와 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막 부동산 정책을 너무 개입하게 되면 왜 잘하려고 했던 어떤 선의의 정책들이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걸로 귀결되는지 그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세요. 무턱대고 하면 빨리 망한다라고 해서 뼈 때리는 말이 열심히 일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으니까 남보다 빨리 망하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지.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성공하지.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를 굉장히 미덕으로 오랫동안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배우면서 살았었는데 열심히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방향을 잘 보고 그 방향을 잘 선택해서 줄을 잘 서고 그 줄을 잘 서는 거에 얼마나 나의 갈고 닦은 내공과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게 있고 이 마이클 포터 교수라고 해서 불과 26살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가 된 이 현대 전략 분야의 아버지라고 하는 전략의 5가지 경쟁 요소 뭐 이런 것도 아주 1, 2, 3, 4, 5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돈 되는 사업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고 이 돈 되는 사업은 기술 분야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세상이 바뀌면 돈 되는 것도 이 분야가 바뀌기 때문에 옛날에 그게 돈이 되는 사업이었다고 해서 그거를 계속하면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81페이지에 보면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긴 하이에크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고 이분이 여러 책을 썼지만 노예의 길이라는 책이 제일 유명하고 이분이 본래 이 책을 쓴 거는 1940년대였었는데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탄 거는 30년이나 걸렸었고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이 사람 이론을 무시했다가 케인즈의 이론이 그때는 처음에는 잘 먹혔었는데 이게 이제 정말 안 되니까 어떤 함정에 빠진 거지 사람들이 이거를 인식하는데 30년이 걸렸고 그것이 실제로 어떤 대처리즘이나 레이건 레이에서 미국의 경제를 일으켜 세우는 데는 40년이 지난 후에 비로소 개념이 꼽힐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무엇이 사람들의 이기심을 좀 더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무엇이 사람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도 있는데 사람들은 이제 자유를 얻어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 자유를 얻은 만큼 훨씬 더 불안과 고독을 많이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사는 나라일수록 우울증과 불안이 많이 되는 거와 이제 정확히 되고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불안을 느끼게 되면 무조건 권위를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라도 권위를 찾을 것이 없는가 하는데 전에 왜 우리 볼테르의 깡리드 할 때 이제 신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니 당나귀가 신이 될 것이다. 당나귀조차도 신이 될 것이다 라고 했듯이 사람들은 다들 우리가 그 799만 년 동안 구석기 시대의 사람으로서 살았던 와중에 갑자기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무조건 좋아하진 않고 실제로는 불안해서 무언가 더 큰 어떤 존재를 찾아가고 그러다 보면 전체주의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종교에 매달리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어린애 같은 어떤 생각을 벗어나서 내가 성숙한 성인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기울이지 않는다면 언제나 남한테 예속된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임대료 통제 정책을 쓰면 이게 너무나 선의에 가득 차고 임차인들한테 훨씬 더 좋은 거고 집주인은 어차피 부자니까
거야. 그런 거 좀 손해보면 어때? 그러니까 집값을 싸게 조정하면 세상이 좋아질 거야 라고 했는데, 임대료를 통제한다는 것이 오스트리아를 어떻게 파괴시켰는지에 대해서 그 단순히 어떤 집값만 파괴시킨 게 아니라 도시 전체를 파괴시켰는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하고 있고, 아무리 임대를 해도 집을 유지 관리하는 것보다 집세가 싸니까 집을 유지 관리하지 않고, 그러면 집은 굉장히 슬럼화되고, 그다음에 집이 너무 싼 값으로 일단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한번 나가면 딴 집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게 있어서 그 집을 절대 비우지 않고, 뭔가 거리가 먼 곳에서 좋은 직장이 들어와도 실제로 그 직장을 차라리 포기해버리고 그 싼 집에서 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은 점점 더 높아지고 산업 자체가 일어나지 않아서 나라의 경제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 하이에크가 한 유명한 말이 한 도시를 완벽하게 파괴하는 방법은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 통제 정책이다라고 해서 오스트리아와 뉴욕이 어떻게 슬럼화되어 갔었는지에 대해서 하고 있고, 결국 이 임대료 통제 정책을 완전히 없앤 다음에야 뉴욕도 화려하게 부활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위에 계보를 올라가면 이제 스승 미제스가 있고, 이 미제스가 또 어떻게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무리 초엘리트들이 엄청난 계획을 다 짰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이 항상 인간의 어떤 본성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민주화도 한창 우리나라에서도 꽤 오랫동안 했던 건데, 뭔가 민주화되면 다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제민주화도 있어 보이고 엘리트스럽고, 나도 좀 더 지식인이 된 것 같고 좋은데, 이거를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고 자체 효용으로 치지 않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는 그걸 만든 사람과 그거를 쓰는 사람이 아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게 다수결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얼마로 하자라는 거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망하는 지름길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경제민주화 다음에 바로 연결되는 것이 부자세 같은 것인데, 부자세라는 게 얼마나 나라마다 예외 없이 그 나라를 이제 파괴시켰나 하는 거에서, 최근에 이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굉장히 큰 울림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강대국이라는 개념에서 영국보다 더 강대국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강대국이었는데, 프랑스 혁명이라는 어떤 사회 현상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진짜 그냥 자살을 한 거죠. 지난주에 레 미제라블에서도 봤었지만, 그 혁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경제적 비용이 어마어마하며 그것이 실제로 프랑스를 경제적으로 나락에 빠뜨렸지만, 우리가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결국 인류는 우리에게 고마워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유의 빛을 전 세계에 전달해줘야겠다는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사람들의 어떤 사명감, 인류의 사명감 때문에 했었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나라를 파괴시키는데 오히려 크게 기여한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라라고 했더니 결국 모든 부자들이 다 프랑스를 떠나게 돼서, 결국 프랑스는 두 손을 들고 2015년에 부자 증세를 폐지했지만 다시 돌아오는 부자는 떠난 부자에 비해서 좀 더 적은 거죠. 스웨덴 같은 경우도 1970년대 정도에 부자 증세를 했더니 모든 기업들이, 심지어는 뭐 아바 같은 연예인들도 전부 다 이제 스위스로 다 나가버려서 국부 자체가 없어졌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부자 증세나 상속세를 없앤 이후에 스웨덴이 다시 또 경제가 살아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 민주화, 부자 증세가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우리 인간은 본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움직이지가 절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이분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리스크의 최소화, 손실의 최소화에서 이윤의 변동폭이 큰 거와 이윤의 변동폭이 작은 거를 믹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이윤하고 장기적으로 움직이는 이윤을 믹스했을 때 결국 전체로 봤을 때는 어쨌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분은 부동산과 주식을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는 거를 전략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그게 꼭 이 사람만의 생각은 아니고 이미 노벨 경제학상을 탄 많은 사람들이 지리학이라고 하는 이 책을 언급하면서, 세상은 왜 평평해지지 않는 걸까? 라고 하는 거에서, 세상은 평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하지만 점점 이 세계화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세상은 이제 평평하다라고 하는 책을 쓴 거에 대해서 또 두 책을 비교하고 있고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싼 인건비나 제조비를 위해서 중국으로, 인도로, 베트남으로 많이 갔지만, 아무리 그래도 실제로 절대로 옮겨가지 않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혁신기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혁신기업은 아무리 땅값이 싸고 인건비가 싸고 세금 혜택을 줘도 절대로 그쪽으로 가지 않고 대도시에 남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뭉침의 힘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면 그런 혁신기업은 뭐냐? 인터넷, 바이오 산업, 4차 산업, 첨단 기술,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인데,
있는데, 그래서 이게 되려면 풍부한 인재들이 많은 곳이어야 된다. 다음도 한때 제주도로 갔지만 결국은 두 손 들고 철수했잖아요. 이게 서울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샌프란시스코의 산호세처럼 인재들이 모이는 곳에서 계속 그 새로운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그렇게 인재들이 모여서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지식 전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그 혁신 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 예를 든다면 벤처 캐피탈처럼 돈 투자뿐만 아니라 경영 지도나 회계도 도와주는 그런 인프라들이 다 같이 있어야지만 혁신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혁신 기업은 절대로 그런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혁신 기업이 어떻게 다른 전개를 펼치는지 에 대해서 하고 있고, 직업의 지리학에서 이제 109페이지에서도 뭐 우연의 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도시의 승리라는 책을 이제 또 언급하면서 결국 전 세계에 슈퍼스타 시티만 남는다. 이 도시화를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도시는 인류의 어떤 본성과 같은 거이기 때문에 번성하는 거를 절대로 죄악시할 수 없고 또 그걸 막을 수도 없다. 하지만 도시라고 해서 다 번성되는 것은 아니고 슈퍼스타 전성시대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슈퍼스타 도시 중에 서울이 8위에 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저자조차도 보통 우리 거는 폄하하는 게 있잖아요. 외국이 더 좋아 보이고. 그래서 했었는데 우리 서울이 다른 뭐 시드니, 워싱턴, 베이징, 상하이보다 훨씬 더 높은 8위에 이렇게 드는 걸 보면서 본인도 이제 서울에 무조건 부동산을 사는 걸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 저자의 뜻이세요. 저는 뭐 이렇게 재테크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도시가 그러면 번성하는가에서 저는 가장 이 책 전체에서 뜻깊은 말이 120페이지에 즐거운 도시가 번성한다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도시가 번성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음식 문화, 패션 문화, 엔터테인먼트, 예술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 잘 발달하고, 또 특히나 짝을 만날 기회가 많은 도시가 잘 발달한다. 그래서 뉴욕이나 홍대 앞이나 이런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하지만 이 모든 도시의 경쟁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과 안전이다.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집값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뭐 과하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의 교육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다. 어느 나라건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 인간의 어떤 본능이기 때문에 자녀에게 더 좋은 학교가 있는 곳은 반드시 오르게 돼 있고, 그런 도시, 좋은 학교가 있는 도시, 또 좋은 학교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도시 중 안에서도 어떤 특정 지역에 오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의 오랜 분석에는 서울을 사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리카도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얘기도 하고 있어서 이런 노동가치설에 대해서도 또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차액지대론에 대한 것도 있는데, 이게 한때 유명해졌던 게 한 5년 전쯤에 어떤 이제 정치인이 헨리 조지의 토지세를 물리자 한 거에서, 사실 요즘엔 거의 잊혀진 사람인데 갑자기 헨리 조지가 부각을 받아서 헨리 조지가 누군가 이렇게 해서 이제 한때 부각을 받았는데, 이 헨리 조지는 땅값이 오르는 것이 인플레가 오는 큰 악의 원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동을 해봐야 임금이 오르거나 어떤 그 상품의 값이 오르지는 않지만 땅값은 무조건 오른다. 그러니까 모든 세금을 다 없애버리고 그냥 토지세만 받자. 어떤 한 사람한테 모든 뭐 소득세고 뭐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토지세만 받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거는 이 사람이 좀 그걸 잘못 계산한 거다. 너무 과대평가했다. 그래서 1930년만 하더라도 미국의 전 재산의 임대소득이 국민소득의 6%밖에 안 되고 96년 같은 경우는 1%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걸로는 나라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일 토지세라고 하는 모든 세금을 없애고 이 토지세로만 세금을 걷자라고 하는 거는 이미 실현 불가능하고 나라에 도움도 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수익률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임대료가 올라서 장사 못 해먹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좀 잘못된 거다. 장사가 되는 곳에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이고 장사가 안 되는 곳은 임대료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라는 거는 굉장히 야박할 만큼 정직하다라고 하는 거고, GTX나 뭐 KTX나 이런 것들이 막 연결되면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대도시가 더 빨대 효과를 내서 이익을 보게 되고, 근데 그럴 때도 이 교통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가성비를 따지게 된다. 그 교통비가 얼마로 측정되나에 따라서 많은 것이 결정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케인즈를 저도 사실 이때까지는 그냥 이제 경제학자로만 여러 가지를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케인즈가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번 걸로도 유명하다는 걸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 스스로도 돈을 벌었나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저자가 없어서 몰랐는데, 이분이 알게 된 거는 워렌 버핏의 투자법하고 정말 토시 하나 안 들리고 똑같더라. 워렌 버핏이 케인즈의 방법을 몰랐을까? 절대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워렌 버핏이 이 스승의 이름이나 이런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필립 피셔가의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했지만, 자기가 봤을 때는 거의 케인즈의 방법을
노력을 똑같이 한 것이 워렌 버핏의 성공 비결이었다라고 생각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케인즈와 워렌 버핏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자기 생각보다 대중의 생각과 행동을 예측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대중보다 한 박자 빨리 움직이고 대중과 반대로 행동하면 된다라는 거죠. 대중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그때는 대중과 거꾸로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집중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고 신용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리고 주식 가치를 계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퍼나 PBR 같은 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싸게 사는 것이 수익을 내는 것에 중요하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주로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 차트 분석으로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다. 이미 다 공개된 방법으로는 누구도 돈을 벌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히려 지난 3년 동안 수익률이 낮았던 주식을 사는 것이 지난 3년 동안 지식이 좋았던 거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좋은 걸 볼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은 훨씬 더 단기 기억에 민감하기 때문에 최근에 뭔가 좋았던 거는 누구나 사려고 하고, 최근에 나빴던 것은 이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간이 무리지어서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특성을 잘 이해만 한다면 남들과 반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당신을 다른 소수의 부자가 되게, 부자는 절대로 모든 사람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면 다 무리지어서 움직이니까. 근데 아주 거기서 무리를 벗어나서 한 발 딴 데서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 당신도 그 무리 안에 섞여 있을지 한 발 떨어져서 밖에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건지 선택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도대체 강남 아파트에 이렇게 목을 맬까라고 하면, 강남 아파트는 결국은 빈공감이나 이런 컴플렉스의 어떤 산물이다. 남들이 다 갖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갖고 싶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은 정말 버핏의 어록을 종이가 닳고 낱장이 되도록 정말 달달 외우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생각, 나는 이럴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렇게 안 하고 했던 거에서 결국 오랫동안 해보니까 항상 버핏이 옳았고 나는 틀렸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의 20대 80 법칙도 훨씬 더 우리가 아는 그런 20대 80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고 있고, 또 마르크스주의도 우리가 막연한 환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맹점이나 이런 것도 잘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페터에 의해서도 어떻게 자본주의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하는데, 이 자본주의가 망한다고 말했던 사람은 마르크스가 먼저지만, 마르크스가 자본주의가 망한다고 설명했던 거와 슈페터가 자본주의가 망할 거라고 했던 거는 이유가 틀려지게 되는데 258페이지에 이렇게 있게 되고요. 결국은 슈페터는 오히려 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장점들이 사람들을 훨씬 더 어찌 보면 방만한 지식인을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위기를 겪게 될 거다라고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어찌 보면 정신 게임 같은 건데, 자본주의 게임에서 승리하는 법, 맨 마지막 장만 보셔도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된다.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어쨌든 게임을 일단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게임의 법칙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서 인간의 본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거기서 돈의 법칙을 알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잃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인상적인 것이 교육비에 투자할까 부동산에 투자할까라고, 부동산에 투자해서 유산으로 남겨줄까 하는 것인데, 실제로 여기 299페이지 보면 주식 투자율이 연 7%, 부동산 투자율이 3% 미만이었던 반면에 자식에게 더 좋은 어떤 졸업장을 줘서 투자 수익률은 연 15%였다. 그렇기 때문에 2배 이상, 5배 이상의 수익률을 내기 때문에 자녀에게 더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는 훨씬 더 좋은 걸로 되어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자녀 교육에 쓰는 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막 우리나라만 문제야, 너무 교육에 그래, 뭐 우리나라만 문제야, 너무 강남에 목매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어떤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깨뜨리면 훨씬 더 그런 선택을 할 때 주저함이 없이 잘 실패하지 않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미중전쟁이 실제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맨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에 맺은 말로 가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원시적 본능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개구리는 파리만 잡아먹는데 움직이는 파리만 잡아먹고 가만히 있는 파리는 절대로 잡아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정말 배불리 하려면 그 움직이지 않는 척하는 파리도 잡아먹어야 더 좋겠죠. 근데 인간도 본능이기 때문에 개구리와 마찬가지로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고 이미 뇌 속에 유전자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유전자의 어떤 본능을 우리가 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로 이제 해놓은 것이 328페이지 맨 아랫줄서부터 그 다음 페이지 위에 연결돼서 내가 발견한 9가지 본능은 다음이다라고 해서 무리를 짓는 본능, 영토 본능, 쾌락 본능, 근시안적 본능, 손실 공포 본능, 과시 본능, 도사 현상, 마녀 환상, 인식체계 오류, 이 9가지 본능 때문에 우리가 부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본능을 어떻게 공략할까가 요 뒤에 이분의 2022년도 책으로 부의 본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소 챕터들이 전부 다 이 9가지 본능을 하나하나 각계격파하는 그런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본능을 잘 이해하고 나는 이 본능을 어떻게 깰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을 한다면 당신도 꼭 부자가 되기를 응원한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 본능이라는 책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테크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리고 또 최근에 불과 한 달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으로는 이 사람의 인생 투자라는 책이 있어서 그거보다 좀 더 어떤 인간적으로 나의 마음가짐, 화목한 가정 이런 것들이 어떤 자산 가치로 얼마나 어마어마한 실제 자산 가치가 되는지, 그것이 내가 실제로 재테크에서 돈을 버는데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그런 어떤 인생에 대한 철학에 대해서 되어 있어서 얼마 전에 나온 그 인생 투자라는 책을 제일 애정한다고 했는데, 저도 재테크는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보다 그 인생 투자라고 하는 책도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지만 또 얼핏 읽어보기에는 엄두가 안 났던 책이지만 실제로 읽어보면 굉장히 소챕터들이 짧고 명확해서 읽기가 매우 쉽게 되어 있어요. 또 네이버 카페에 있었던 글을 옮긴 거기 때문에 막 그 현혹적인 책하고 틀리게 좋은 아저씨가 좀 조언해 주듯이 카페에서 막 이렇게 댓글 남기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그 답변을 해주는 그런 댓글 답변처럼 아주 쉬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더 많은 책을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이 요 뒤에 참고문헌 책에 되어 있으니까 그 책들을 보는 또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